한결은 낡은 골목 끝자락에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한결에게 요리는 단순한 생계가 아닌 세상을 향한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결의 식당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던 골목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한결의 혁신적인 메뉴들은 동네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한결의 식당이 유명해지자 죽어있던 골목의 가치가 치솟았습니다. 낡은 건물들은 세련된 옷을 입었고 유동인구가 늘어나자 주변 상권도 덩달아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를 건물 위층 창가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건물주가 있었습니다. 계약갱신일에 건물주가 제시한 서류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높은 임대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결이 당황하며 이렇게나 많이 올리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호소했지만 건물주는 대답했습니다. 이 골목이 얼마나 떴는지 잘 알지 않나? 싫으면 나가는 수밖에 없네.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줄을 섰으니까. 한결은 식당을 지키기 위해 더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의 절반 이상이 임대료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혁신은 사치였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연구비는 임대료라는 구멍으로 사라졌고 한결의 창의성은 매달 돌아오는 월세를 메우기 위한 생존 본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결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선 더 싼 재료를 찾아야 했고 이는 곧 맛의 변질로 이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혁신의 성과가 식당 내부로 재투자되지 못하고 임대료라는 명목으로 외부로 유출될 때 생산의 동력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반면 건물주의 삶은 풍요로워졌습니다. 건물주는 요리를 하지 않았고 손님을 맞이하지도 않았으며 골목 상권을 위해 아무런 혁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결이 일궈낸 장소의 가치는 법적 권리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건물주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한결은 식당 문을 닫기로 결심했습니다. 빚은 늘어났고 건강은 망가졌습니다. 짐을 싸는 한결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목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한결이 떠난 빈 점포에는 더 높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또 다른 한결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물주는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 순환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창의적인 누군가가 나타나 거리를 활성화하면 그 가치를 부동산이라는 그물로 낚아채는 방식 말입니다. 혁신의 열매는 나무의 뿌리로 돌아가는 대신 그 나무가 서 있는 건물주에게로 흘러갔습니다. 한결은 멀리서 자신이 일궈냈던 골목의 불빛을 바라봅니다. 내가 만든 가치는 어디로 갔을까? 왜 열심히 일할수록 더 가난해졌을까? 거대한 부동산의 파도 속에서 한 개인의 혁신은 너무나 쉽게 침식되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리는 이들이 제 몫을 가져가지 못하는 세상에서 다음 세대의 황금 거위들은 과연 어디에 둥지를 틀 수 있을까요? 앞서 얘기는 외식업으로 살펴본 한국 자본주의 누가 생산하고 누가 가져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한국 자본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생산과 혁신의 성과가 기업 내부에 축적되기보다 부동산을 통해 사후적으로 재분배된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가 부동산은 실물 경제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이러한 분배 구조를 구현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상가 부동산은 스스로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음식, 서비스, 노동, 경영 판단을 통해 가치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외식업자와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상가 부동산은 이 생산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임대료라는 형태로 결과를 선점합니다. 이때 부동산은 생산 수단이 아니라 생산 결과를 재분배하는 장치로 기능합니다. 전통적 자본주의에서 자본은 위험을 부담하고 그 대가로 이윤을 얻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가 부동산 구조에서는 위험 부담과 수익 회수가 분리됩니다. 외식업자는 창업 비용, 운영 리스크, 경기 변동을 모두 감당하지만 부동산 소유자는 경기와 무관하게 임대료를 통해 사후적으로 수익을 회수합니다. 이는 자본주의의 위험, 보상 원리가 붕괴된 형태입니다. 상권은 외식업자, 자영업자의 시도와 실패, 경쟁을 통해 형성됩니다.
그러나 상권이 성숙하는 순간 그 성과는 임대료 인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이전됩니다. 이때 창업자는 상권 형성의 공헌자이지만 성과의 수혜자는 되지 못합니다. 이는 한국 자본주의에서 혁신과 축적이 분리되는 대표적 장면입니다. 외식업자가 메뉴를 개선하고 운영 효율을 높여 매출을 늘리면 이는 곧 임대료 인상 여력으로 전환됩니다.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은 기업 내부의 축적이나 재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 상승으로 흡수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혁신의 유인이 약화됩니다. 자영업과 외식업의 붕괴는 소비 감소의 결과가 아니라 분배 구조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실물 부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임대료가 올라가면 생산 주체가 먼저 탈락합니다. 이는 자본주의가 스스로의 기반을 잠식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 정책은 주로 외식업, 자영업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분배 구조의 말단만 건드리는 방식입니다. 임대료 결정 구조, 상권 프리미엄의 선취, 부동산 기대 수익에 대한 조정 없이 지원만 늘리면 그 효과는 결국 부동산 수익의 보조금으로 귀결됩니다.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 부족이 아니라 진단의 잘못된 방향 때문입니다. 상가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자본주의가 생산과 위험, 그리고 보상을 어떻게 배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외식업과 자영업의 위기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성과는 생산자가 만들고 보상은 자산 보유자가 가져가는 구조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한 어떤 산업 지원 정책도 근본적 해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